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들입니다. 궁궐은 궁궐을 짓는 모범이 있을 것이고 규례가 있을 것인데 그 모범과 전혀 상관없이 지어진 집이 바로 낙선제와 영경당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들은 궁궐 제도에 의해서 꽉 짜여지게 지켜져서 지은 궁궐 제도의 집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궁궐 제도의 집을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써도 괜찮은 건가요? 자, 궁궐 제도에 관한 집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본체가 놓입니다. 본체가 놓이면 반드시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외곽을 두릅니다. 외곽은 대체로 회랑으로 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행각 또는 회랑 이렇게 부르고 당연히 이렇게 마당을 둘렀으니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 어디쯤에 이렇게 쪽문들을 내는 게 대체적인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입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둡니다. 자, 입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게 되거나 아니면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입각을 두거나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청마루라고 하는 것을 두게 돼 있고요. 대청의 좌우 온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온돌 그리고 우측의 온돌, 그래서 이것을 동온돌, 서온돌 이렇게 부르죠. 대청은 대체로 또 이렇게 이 앞쪽에다 택칸을 두고 여기를 마치 복도처럼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 둡니다. 이게 궁궐 제도였던 것이죠. 궁궐 제도에 의한 집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당합각 재헌누종 이렇게 부르는 그 정각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전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쓸 수 있는 거냐면 왕실의 가족들만 쓸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과 대비마마 그리고 중전마마에게만 전이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전, 그 다음에 인정전, 또 대조전, 교태전 이렇게 전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이 정각에는 앞에다 이렇게 월대라고 하는 것을 두죠. 월대는 기단을 크게 키워놓은 것을 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월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월대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면 집을 크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외관상의 그 형태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잔치를 한다든가 연향을 한다든가 의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의례의 무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체로 앞에 이렇게 계단을 두고 옆에도 계단을 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궁궐 제도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전, 당, 합 이렇게 부르는 그 공간들은 이런 방식으로 꽉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낙선제와 영경당은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저런 집을 지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낙선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궁궐 안에 들어있는 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궁궐 안에 들어있는 반가라는 말은 양반가옥이라는 뜻이에요. 양반들의 그 서울이었겠죠? 한양 그 중구나 그 종로구나 이쯤에 있는 그 동네에 가보니까 자맹을 나가보니까 야 저런 집 되게 예쁜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왕이. 그러니까 나도 저런 집을 한번 지어보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낸 반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가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가인의 집이라는 이 가인은 무슨 뜻이냐면 왕실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왕은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소불위, 어디에 가도 그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는, 그게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왕도 밥 먹고 그리고 배출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부부싸움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인의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실에서 그 왕실도 그냥 하나의 가족들, 어떤 하나의 무슨 문중이라고 할 수는 그 가라고 해서 그 가자를 붙여서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풀어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가인의 집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명사로 지정이 돼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그 단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걸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반가를 우리는 가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낙선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낙선제 하면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한 2개 정도 있는데 흥선대원. 예? 흥선대원군이 낙선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방자 여사, 그죠? 이방자 여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이방자 여사는 사실은 이 낙선제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방자 여사가 여기서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자 여사만 여기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 옹주도 여기 와서 살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자 여사가 여기에 안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방자 여사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방자 여사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안주인이었지만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며칠 동안 와서 살다가 결국은 이방자 여사는 일본에서 계속 살았어요. 일본에서 계속 살다가 돌아와서 그 영친왕이 죽어갈 때쯤에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낙선제로 들어가죠. 낙선제에 들어가서 3일인가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3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너무 그 영친왕이 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방자 여사는 결국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자 여사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방자 여사를 떠올리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대신 순종의 비였던 효황후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효황후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황후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이방자 여사를 3일? 한 3, 4일밖에 살지 않은 이방자 여사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일본식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폐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떠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떠올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사랑이 만들어 놓은 집이다. 왕이 후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후궁을 위해서 집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에도 없어요. 야사를 들여다봐도 없고 그리고 정사를 들여다봐도 없습니다. 근데 집은 존재하잖아요. 집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왜일까요? 자, 동아일보라는 그 매체가 있죠. 동아일보라고 하는 매체는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언론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그 신문인데 거기에 연재소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윤효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재소설을 그곳에다 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윤승훈이었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한 번의 연재소설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 말기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팩션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팩션이 뭐냐면 팩트는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할 때 팩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설을 가미해서 놓은 것들을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팩션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소설을 쓴 것을 픽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픽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해, 사도, 관상, 명당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픽션의 그 팩트에 기반한 픽션을 써서 그것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드라마로서 떠올릴 수 있는 거라면 뭐 조선왕조 500년, 뭐 설중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장희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팩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팩션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집에다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혹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집도 저렇게 이쁜데 저렇게 이쁜 집에 저런 사랑이 있었다면 왠지 믿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정사에도 없었고 야사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냥 동아일보에 팩션이라는 그 소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오던 그곳에서 이제 1993년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냥한다. 네, 상냥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냥할 때 그 대들보 보 위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글씨를.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건립했어. 이 집의 택주는 누구야? 이 집은 좌향을 어떤 방향으로 했어? 이런 것들을 대들보에다 글씨로 씁니다. 근데 대들보에다 대체로 그런 글씨를 쓰지만 대들보에 글씨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집들은 이 집을 왜 지었다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상냥할 때 묵서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이죠. 대들보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대들보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궁궐의 대들보는 대들보의 그 지름이 반경 이만해요. 가서 보면 제가 왜 여러분들 양상군자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양상군자가 뭐예요? 도둑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상군자가 왜 도둑놈이냐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대들보 위에 올라갔는데 도둑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뭐냐면 대들보 양자예요. 그래서 그 대들보 위에 숨어있는 사람을 양상군자,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들보가 그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들보가 단면으로 보자면 대들보가 뭐 이렇게 뭐 아주 정사각형으로 대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둥글려진 그런 대들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대들보에다가 대들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이 안에 이렇게 파서 대들보를 이 상냥 묵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뭐 비단에다 쓰기도 하고 뭐 그냥 보통 그런 그 종이 같은 것에 쓰기도 하는데 대체로 비단에다 쓰게 되겠죠. 비단에다 써서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닫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대들보를 내리지 않고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993년에 낙선제의 대들보를, 그러니까 낙선제가 아니라 낙선제 일곽에 있는 석복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진은 사실은 낙선제 일곽은 나타나지 않고 낙선제의 후경, 이쪽에서는 안 보이시죠? 낙선제의 후원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낙선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선제 일곽이 뒤에 이렇게 동산이 있으면 여기 낙선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석복헌을 연이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광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러니까 낙선제, 석복헌, 수광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낙선제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석복헌과 수광제가 나중에, 석복헌은 신축이고 수광제는 보수한 개축입니다. 일부를 개축한. 낙선제는 어떤 걸까요? 중건입니다.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딱 들으시면 저게 무슨 소리지? 이게 바로 역사의 미스테리를 푸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기도 해요. 자, 이것은 낙선제와 수광제는 그냥 봐도 아무래도 옛날부터 있었나 보다 싶은 단어들이죠.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쟤는 원래 있던 거 아닌데 새로 지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 새로 지었다는 뜻이고, 수광제는 개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있었는데 일부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일부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옆이라든가 어딘가에다가 뭐 어떤 그 규모를 키웠다든가 이런 것일 것인 것 같고, 얘는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낙선제가 있었는데 완전히 소실이 돼서 없어진 것을 다시 한번 지은 게 낙선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낙선제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수광제라고 하는 거는 정조 때 지어주셔서 정조 임금이 저 동쪽에, 지난번에 제가 데뷔마마의 그 공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데뷔마마들은 어느 쪽에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쪽에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동궁이라고 하면 동궁이라고 하면 쇠자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동쪽에다 궁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동쪽에다 전각을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동궁보다 훨씬 위계가 높은 동조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와, 기억력.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좋으시면 제가 또 헛소리를 못하는데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동궁도 역시나 궁궐의 동쪽에다 지어놓은 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궁과 전을 이야기할 때 궁은 사생활에 관한 그러한 집을 이야기라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전, 근정전, 교태전 이렇게 부르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활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동궁도 사생활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궁은 왕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공적인 사람이라고 드러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정각의 이름을 당이라든가 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나중에는 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왕과 왕비와 데뷔마마를 제외하고는 전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는 다 당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낙선 당이라고 해서 동궁이었어요. 동궁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이 낙선제는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이 낙선제 일곽입니다. 이렇게가 낙선제 일곽이고, 그리고 낙선제 뒷뜰이 되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단으로 만들어진 예쁜 꽃을 심어 놓는 곳이라고 해서 화계라고 부릅니다.
자, 화계를 이렇게 놓고요. 화계 위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널찍한 언덕이 있는데, 이곳을 뒤에 후원으로 배경을 삼습니다.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궁궐에는 반드시 후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금원이라고 불렀냐면 이 금원은 정말로 사생활이 들어있는 곳이어서 절대로 왕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할 금자를 써서 금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원은 경복궁에도 있고 창덕궁에도 있고 창경궁에도 있습니다. 경희궁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일제강점기에 비하하기 위해서 금원을 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비원이라는 말. 비원은 창덕궁의 후원을 비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경궁하고 창덕궁의 후원을 통틀어서 비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나중에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창덕궁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창덕궁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서울에 가서 창덕궁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분들께서 모르세요. 어디가, 네, 비원 갑시다 이래야지 알아들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일본의 어떤 만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체로 그 금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궁궐의 그 뒤에 그 정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작은 소소한 곳에도 이렇게 작은 정원들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화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작은 정원을 놓는 경우는 대체로 생활이 있는 곳, 그러니까 교태전 같은 곳, 대조전 같은 곳, 그리고 이렇게 그 동궁에 사생활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곳에 이렇게 대체로 이러한 그 뒤에 후원, 정원 이런 것들을 두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오늘의 주제는 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의 이름은 상냥정이에요. 자, 이 상냥정이라는 말은 요거는 오를 상자를 쓰고요. 이거는 이런 양자를 씁니다. 선을 할 양자죠. 이런 양자를 쓰고 이거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상냥정이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창덕궁에 가서 상냥정이라는 것을 보고 와, 저 너무 예쁘다 저 집. 그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 안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이게 나중에 지어져서 아마도 늦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리 뒤 조선의 후기, 조선의 말기 이때의 기록들을 찾아봐도 상냥정은 안 나와요. 근데 가서 보면 상냥정이라고 현판이 걸려 있거든요. 이상하죠? 이 상냥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늘할 양자래요. 그래서 서늘한 곳으로 올라가서 그 정자에서 즐긴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원래 얘의 이름은 상냥정이 아니라 평원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궁궐의 그림, 궁궐의 지도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동궐도라는 그림입니다. 동궐도는 동궐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동궐은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핫한 궁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분위기를 쫙 보여주는 그 지도인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동궐도가 그려지기 이전에 없었던 얘기죠. 동궐도가 그려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궐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아마도 순조 연간에 만들어졌는데 순조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순조가 진짜 아마도 왕위를 이어서 왕노릇을 제일 하기 싫었던 사람을 찾아보려면 아마 순조였을 거예요. 순조는 누구의 아들이죠?
정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들이었는데 정조가 갑자기 너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설을 하게 되죠. 갑자기 죽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10살이 채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아버지는 죽었고 갑자기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아마 한 100년은 살아서 이 나라 조선을 융성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성군이었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임금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정말 도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도 정치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있는데 안동,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안동, 김씨의 그 세력들이 순원왕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조 때부터 안동, 김씨의 세력들이 노론이라고 하는 그 유파로 당파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주물럭주물럭 했던 거죠. 좌우하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는 꼬다리가 되는 게 뭐였냐면 왕실에다가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를 중전 만들고 대비 만들면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조 때부터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순조는 11살에 그렇게 왕이 됐는데 영조의 비는요 65세였던 영조와 18살이었던 정순왕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순조가 올라왔을 때 정순왕후가 있었고 해경궁홍씨도 있었죠. 정조의 비였던 효의왕후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높아요? 당연히 정순왕후. 근데 정순왕후보다 해경궁홍씨, 정조의 엄마였던 해경궁홍씨가 훨씬 나이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위계상 아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렴청정을 합니다. 순조의 수렴청정을. 그러니까 이때 억눌려 있던 노론 세력이었던 이 안동 김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살짜리 꼬마가 보위에 올랐는데 가만뒀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순조가 말 한마디만 딱 꺼내면 가만히 계시지요.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옵니다. 하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왕노릇을. 그런데 그렇게 왕노릇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연명을 해 갑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효명세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아들이 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해. 정조를 닮은 것 같아요. 정조의 그 느낌을 닮았는지 정조는 문치에도 뛰어나고 무예에도 뛰어나고 예술, 시나 이런 거에도 뛰어났는데 이 효명세자는 그걸 정조의 그걸 다 받은 데다가 뭐까지 뛰어났냐면 춤 실력까지도 뛰어납니다. 춤 실력도 뛰어나고 예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잔치나 예식을 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대체적인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들은 뭐였냐면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술을 올리고 춤을 추고 또 다음 사람이 가서 절을 하고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예제의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바꿔요. 효명세자가. 그러니까 춤에 관한 한 BTS인 거죠. 방탄소년단이에요. 아, 방탄소년단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이쯤 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효명세자는 이때의 BTS, 방탄소년단급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대리청정은 뭐죠? 자기가 왕노릇은 하고 있지만 너무 지쳤어. 그래서 내 아들을 앞세워서 얘가
대리청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아주 거의 뭐 의심 없이 턱 하고, 자 이렇게 맡겨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다가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게 잘생겼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깜짝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왜? 효명세자가 딱 들었는데 너무 잘생겨서 아니 이렇게 잘생긴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사신으로 왔던 중국 사신들이 막 씁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자, 조선 왕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왕이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효명세자도 일찍 죽어서 세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중에 그 추존이 되죠. 추존이 되어서 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왕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잘생겼죠? 잘 모르시겠죠? 왜 저렇게 됐을까? 저런 걸 우리가 보통 어용, 어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영 이렇게 부릅니다. 저 왜 저럴까요? 1950년에 우리가 불이 나죠.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났는데 저걸 다 들고 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어떻게 저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전부 어진들이랑 뭐 중요한 보물들을 다 집어넣는데 거기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어진 다 태워먹고 몇 개 어진들이 남아 있었어요. 철종의 것도 남아 있고 고종 것도, 고종은 뭐 워낙에 나중에니까 고종은 너무 많았죠. 그리고 태조의 것은 우리의 건국시조이다 보니까 워낙 여러 곳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진이 많아서 태조의 것은 남아 있는데 기껏 남아 있는 게 영조, 철종 이 정도예요. 자, 효명세자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마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어진을 보여줍니다. 저 어진의 모습은 세자였을 때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18, 19, 20 이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앳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아무리 저 사진으로 아무리 들여봐도 이 얼굴이 나올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유추해서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얼굴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 잘 안 어떻게 안 보이시죠? 잘 괜찮은데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보면서 이것과 비슷한 얼굴이 누구일까? 그러고 이 얼굴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효명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보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박보검처럼 생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마도 그 아들이었던 헌정도 그닥 못생겼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상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효명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효명세자는요 4살의 세자가 됩니다. 보통 4살에서 7살 사이에 세자를 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후사를 꼭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들이 너무너무너무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수하도하고 임헌명 빈찬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입학례를 하는 거예요. 입학례를 하고 또 관례를 치르고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입학례라고 하는 것은 9살 정도의
그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그 세자들은 성균관에 들어가지만 성균관에서 공부했을까요? 안 했죠. 춘당, 춘궁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어마어마한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지는 않지만 성균관에 들어가서 입학했다라고 하는 입학의례는 치릅니다. 그래서 이게 9살에 성균관에 들어가는 입학의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면이죠. 입학의례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요 그림은 뭐냐면 순조가 나와서 내 아들을 입학례를 치르도록 너희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다 출궁을 하고 성균관으로 가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절하고 술 마시고 요로 하는 수화를 하는 수화도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내가 잘 입학했으니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례를 치르는 뭐 그러한 것들입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살이 되었을 때 관례를 치르는데, 관례는 성인식이에요. 11살에 성인식을 치렀다라고 하니까 뭐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11살짜리를 어디다 대고 성인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옛날에 왕실은 한 20년씩은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효명세자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은 통명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통명전에서 진작의례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을 위해서 아니면 대비마마를 위해서, 중전마마를 위해서 진연을 엽니다. 그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잔치를 한 번씩 열어주는데 이게 왕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왕대에 많으면 3번, 4번까지 열리고요. 적으면 한 번 정도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한 2번에서 3번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여는데 이때 이 정제라고 하는 거, 요 춤을 추는 이런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요 잘 안 보이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을 다 바꿔놓았던 BTS였던 거죠. 그 정제를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춘행도라고 하는 노란 저고리를, 제가 요 그림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노란 저고리를 입은 원앙새 같은 새처럼 보이는 그 예쁜 그 새가 나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춤을 이 정제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와 달리 여기 이걸 보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계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고 그냥 마당인데, 마당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보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 월대가 이렇게 있겠죠. 월대에 걸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춤도 추고 뭐 술도 이렇게 올리고 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휘장이라고 하죠.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차양이죠. 차양이겠죠. 그래서 낮에 하면 비가 오거나 햇볕이 눈부시거나 할 때 여기다 차양을 하는 것이고, 밤에 할 때는 그럼 이게 필요 없나요? 필요 있을 거예요. 뭐 비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뭘 거냐면 등을 겁니다. 등도 혹시 보이세요? 여기 보면 사각등도 있고 둥근등도 있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각등은 유리로 만들어진 등이고요. 그리고 등록이라고 하는 동그란 등은 창호지, 얇은 창호지 같은 거나 아니면 갑사 같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등을 달아놓고 야진찬이라는 걸 했어요. 밤에까지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죠. 야진찬이 이때 효명세자 때 처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진찬을 만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천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효명세자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영경당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경당은 그림을 지웠네요. 아까 보셨던 이것과 다르죠? 이것도 창덕궁 안에 있는 반가의 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반가의 집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지만 보니까 여기 백골집이라고 해서 단청을 안 했죠. 단청을 안 한 백골집입니다. 자, 이렇게 백골집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창덕궁에 가서 영경당을 가시면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생겨서 여기에 앞에다가 보게를 두고 여기에서 춤을 추고 뭔가 이렇게 정제를 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연회의 장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양반집 같은 느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양반집을 우리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채입니다. 여기 4번 보이시나요? 여기가 안채고 여기가 영경당이죠.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사랑채를 뜻합니다. 남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사랑채,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안채. 그 느낌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달리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또 이렇게 둡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게 만들어 놓는 담이 무슨 담이죠? 내외담. 내외한다라고 하는 그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양제라고 하는 독서할 수 있는 또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놓고 이 뒤에 농수정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는데 이 농수정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종이었어요. 고종이 경복궁이 불이 나서 갈 데가 없어. 경복궁은 고종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중에 중건을 했던 그러한 곳이잖아요. 흥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했던 곳인데 자꾸 불이 나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7개월 정도 지나서 다 만들어 다시 재건을 해놓으면 또 불이 나고.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라는 의심을 아주 강력하게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불이 나서 새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고종이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 바로 이 영경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경당을 마치 자신이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고종이. 그러니까 자신이 여염에서 살 때 느꼈던 그러한 집의 형태대로 양방 가옥의 형태를 만들어둔 것이 영경당입니다. 자, 이 영경당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효명세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낙선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량정을 이때 보통 사람들이 궁궐 내부의 사정들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맨날 봐도 청와대에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백성들은 이때는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전에 의해서 말이 돌고 돌면서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왕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 만들어서 퍼뜨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량정과 관계된 것인데요. 이 상량정을 백성들은 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이 상량정을
기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가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의 기예요. 기정은 여염에서 세간에서 깃발을 올려놓고 뭘 하던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깃발을 올려놓는 거 하면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얀색 깃발 올려놓는 집들 있죠? 뭐예요? 무당집이죠. 여기가 이런 집이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오색의 깃발을 올려놓으면 뭐일 것 같으세요?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술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자면 유흥주점이라는 뜻이겠죠. 유흥주점이 궁궐 안에, 그것도 창경궁 안에 있더라라는 노래가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왜 창덕궁인데 창경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하셨죠. 창덕궁, 지금은 창덕궁 담장을 두고 창덕궁의 영역 안에 낙선제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창경궁의 창경궁으로 구분되어 있던 곳이 바로 그 낙선제가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창경궁에 보니까 유흥주점이 있는데 왕이 창덕궁에서 정물을 보는 것처럼 하다가 당당홍의를 입고 초립을 쓰고 능장을 들고 그리고 이 기정으로 드나든다. 매일매일 밤마다. 이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당당홍의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당당홍의는 보통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수행원들이, 수행원 아니고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당당홍의와 초립을 입고 능장을 듭니다. 이 능장은 뭐냐면 개수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걸로 후려치는 그러한 것을 들고 기정으로 넘나든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넘나든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반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월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반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기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생 같은데 이것을 사람들은 흥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흥청은 뭐였나요? 연산군 시대에 기생들이나 여염집에 있는 예쁜 여자애들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흥청이었고 그 흥청이 많아져서 망청이 되니까 흥청망청으로 이 나라가 망했다. 이랬던 것처럼 반월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궁궐에 되게 예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를 이 기정에다 갖다 두고 그 기정에서 맨날 밤마다 흥청거리면서 술집 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량정은 근데 궁궐의 동북쪽에 있는데 깨끗한 게 거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육각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북쪽에 있는 그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가르는 담장이 있고 그 문을 지나서 동북쪽에 있는 언덕에 육각형의 건물은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곳으로 넘나들면서 하면서 기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가 막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딸이 반달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막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춘향전 중에 사랑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딸이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바농부야 말 들어 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민요로 경도지방 아래로는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종이 잘생긴 건 알겠는데
효명세자의 얼굴만큼 잘생긴 건 알겠는데 아마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요. 헌종이 잘생긴 거는. 그래서 보통 왕이 죽으면 뭘 쓰냐면 행장이라고 하는 걸 써요. 왕이 죽으면 행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애책이 죽어서 너무 애달다는 그 애책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 흉내 때 씁니다. 근데 거기에 얘는 너무 잘생겼어 라고 하는 거를 써놓은 행장이 헌종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아예 공식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8살짜리가 아직 장가를 몇 살에 갔냐면, 자, 4살의 세자가 책봉이 됐는데 4살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효명세자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4살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도 4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몇 살이 됐죠? 8살이 됐는데 8살의 왕위에 올라요. 8살의 왕위에 오르니까 안동김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를 또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효명세자도 너무 느닷없이 죽었어요. 정조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느닷없이 죽었는데 22살에 죽었죠. 근데 이 헌정도 너무 느닷없이 23살에 죽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피 끓는 18살인데 어땠겠어요? 근데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 11살에 합니다. 11살에 몇 살짜리랑 했을까요? 10살짜리랑 합니다. 그 사람이 효현왕후인데 10살짜리가 운우지정을 알겠어요? 몰랐겠죠, 당연히. 당연히 몰랐으니까 6살까지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겨우 사랑이 눈뜰 때쯤 됐는데 남편이 맨날 기정에 가서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17살이었는데 17살에 자기 부인이 16살에 죽으니까 가만히 그냥 호래비로 늙어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데뷔마마가 자교를 내립니다. 자교를 내려서 하나 얻자. 그래서 얻습니다. 자, 이때 18살에 14살짜리 아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효정왕후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때 삼간택을 했는데 삼간택 끝까지 올라온 아이 중에 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헌종이 김씨를 보고 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정왕후를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이 홍씨를 올려서 김씨를 안 하고 홍씨를 올려서 왕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살이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18살 때 어우 진짜 한 대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의 질풍노도를 지나가는데 이때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찍었는데 점 찍었는데 김씨를 점 찍었는데 홍씨가 왕비가 돼서 들어오니까 서로 개 닭보듯 소 닭보듯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길 리가 없죠. 왕비가 왕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왕손을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니까 아마도 그 헌종이 어마어마한 푸시를 했을 거예요. 난 쟤 싫다. 쟤랑 안 하겠다라고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뒤쯤에 얘는 3년 동안 있어도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봐서 다른 아이를 간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금혼령을 내려버립니다. 보통 후궁을 드릴 때는 금혼령을 잘 내리지 않는 편인데 이때 대대적으로 금혼령을 내려서 김씨를 다시 그 간택을 하는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택을 해서 김씨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8살이었을 때 이 헌종이 봤던 그 아이의 경빈 김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3살입니다. 18살짜리가 20살짜리를 보고 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르신분들께 여쭤볼까요? 18살 때 13살짜리 아이 보면서 연정이 느껴지실까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로. 안 느껴질 것 같죠? 혹시 18살이셨을 때 13살짜리 보고 난 제가 너무 좋아서 쟤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 혹시 드실까요? 애기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18살짜리가 13살짜리 보고 근데 이게 막 확대돼서 부풀려집니다. 그러고 3년 뒤에 다시 간택단자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16살이 됐을 것이고 헌종은 21살이 된 거죠. 21살이 됐는데 16살짜리가 그때는 뭐 좀 예쁘다고 느꼈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즐기던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입이 조금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정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낙선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뒷뜰에. 자,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창덕궁에서 달빛기행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때 가면 저기에서 가야금 하시는 분이나 뭐 대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서 연주를 해주시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진짜 이야 그 깜짝 놀랄 만한데 여기 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같으세요? 요거 잘 모르시겠죠? 요거 뭐 같으세요? 요거 기정 앞에 무슨 돌로 석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 우리 무덤 앞에다 이거 두는 걸 뭐라 그래요? 상석이라 그러는 걸 두잖아요. 마치 그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기정 앞에 이 단에 여기에는 지금 낙선제가 없을 거예요. 아직은 여기가.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서 외부에도 나와서 술판을 벌리고 아니면 차를 마시고 이러면서 로맨스를 즐겼을 것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기에 가능한 그런 공간일 것 같죠? 내부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 바깥을 바라보면 지금은 여기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이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그 마당 공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기단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하자면 요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육각정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상량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궁궐에 가셔서 이렇게 하얀색 그냥 베니아판 널판지에다가 상량정 이렇게 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궁궐 가면요 현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원래 얘가 성원루라는 이 현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현판입니다. 이 현판을 꺼내서 어디다 갖다 놓고 상량정이라는 이러한 현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갖다가 올려놓은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용 그림은 뭘 뜻하는 거죠? 왕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학 그림은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대부분 문신들을 뜻하는 건데 아니면 여인들의 그 공간에다 이런 학을 놓는데 여인들의 공간에도 학은 잘 놓지 않아요. 근데 이 학이 이렇게 많아요. 용 그림을 둘러싸고 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 헌종이 태어날 때 태몽이 학들이 무리지어서 춤을 추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춤을 추는 이러한 곳에 이렇게 용들이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박쥐입니다. 박쥐는 궁궐에서 길상무늬를 나타내는 건강을 빌고 그런 길상을 빌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또 이 박쥐예요. 그러니까
그 헌종의 꿈에 나타났던 태몽과 헌종을 뜻하는 용과 그리고 그의 건강을 바라는 이러한 길상무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봐도 상량정은 헌종이 지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컨셉인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제가 앉을게요. 자, 여기 건원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커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건원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요렇게 요 담장을 따라서 여기가 창덕궁이고요. 이 건원문을 나와서 이렇게 이쪽으로는 창경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커서가 안 움직여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로 할게요. 여기 건원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이렇게가 창덕궁이에요. 이쪽으로가. 그리고 건원문을 나와서 이렇게가 창경궁이에요. 낙선제가 이 창경궁 영역에 있었는데 이 낙선제는 원래 낙선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낙선당은 또 낙선당이 있기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쉬선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희빈이 숙종이 장희빈을 몰래 숨겨서 들어오려고 만들어 놓던 장소가 취선당인데 그 취선당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동궁이에요. 동궁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창덕궁에 가시면 삼삼화, 칠분서 이렇게 불리는 승화로 이렇게 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잘 남아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나중에 낙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당은 언제 없어졌냐면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발병을 했던 게 조현병 같은 거였잖아요. 그 조현병 같은 게 발발을 했는지 춘궁이 들어와서 뭔가를 아뢰는데 막 사도세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리끝까지 나서 앞에 있던 촛불을 발로 찹니다. 발로 차고 이 춘궁을 잡으려고 가는데 춘궁이 도망을 갔겠죠.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그 춘궁을 잡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타서 없어지고 더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낙선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낙선당은 이때에도 이렇게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동궐도에도 순조 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승화로가 없잖아요. 그죠? 승화로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순조 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종 때 승화로가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낙선제가 만들어지고 여기 수광제 있죠. 아까 수광제는 개축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수광제가 있고 낙선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석복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을 한번 이제 좀 보실게요. 이제부터. 자, 헌종 가래 진화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헌종이 계비였던, 그러니까 16살, 그러니까 헌종은 18살 때 16살짜리 꼬마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운우지정은 알 나이이기는 하지만 그 경빈김 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 별로 안 좋아했던 그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자, 헌종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경빈이 얼마나 예쁜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 예쁘죠? 진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죠. 근데 그래픽하는 회사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얼굴 형태가 어떻고 용모파기가 어떻고 그런 것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자꾸 궁금해하는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그림이 바로 이건데, 경빈이 저렇게 생겼으면 진짜 반해야지, 안 반하면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3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못하니까 자교가 내려옵니다. 자교는 뭐냐면 베비마마가 직권으로 교지를 내리는 거예요. 교지를 내려서 이때가 7월달이었습니다. 근데 낙선제가 9월에 완성이 돼요. 7월에 자교가 내렸는데
7월에 자교가 내려가고 금원령이 자교가 내려오자마자 금원령을 쫙 합니다. 금원령이 딱 내려왔는데 금원령을 내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막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들이 냈을까요? 홍씨들이 냈겠죠. 당연히 홍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걔 지금 18살 20살도 채 안 됐는데 걔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적자의 왕손을 원하지 서자의 왕손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소가 막 빗발칩니다. 헌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소를 올리는 애들마다 족족이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섬으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동안 그 난리를 쳐요. 막 9월 달까지. 2달 동안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10월 달에 경빈이라는 책봉을 받아요. 이 여인이. 자, 그런데 경빈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이고 이거는 자귀예요. 그렇죠. 자귀는 정일품에 해당해요. 내명부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후궁들이 들어올 때는 정삼풀 정도 되는 수구이나 수건 정도로 들어옵니다. 수구이나 수건 정도로 들어오는데 빈이라는 자귀를 받은 거예요. 정일품을. 그러니까 막 다 뒤집어 졌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정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지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그런데 이 경빈 김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때 뭐 16살이 돼서 들어왔지만 정말로 세련되고 미색이 뛰어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패션을 아는 그런 감각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2년밖에 못 살아요. 2년밖에 못 살았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후궁은 당연히 궁 밖으로 나가죠.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았던 데가 순화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경빈이 순화궁에 가서 했던 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순화궁에서 첩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 순화궁 첩초는 국기 복색 소선, 사절 복색 자장 요람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책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옥색 저고리는 여름에 입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옥색 저고리를 입는 여름에는 이러한 뒷꽂이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런 뒷꽂이에 이런 은향갑 놀이개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패션 감각을 써서 알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갑사를 입고 겨울에는 뭐 비단을 입고 그런데 색깔별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은향갑을 찰 때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그냥 놀이개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패션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련된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잘생긴 헌종을 여자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았을 거라는 건 뻔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름다운 미색 반월까지 들였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아름다운 미색이었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경빈이라고 하는 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 옆으로 데리고 와서 집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맨 위에는 순원왕후가 있었고요. 그 아래 신정왕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왕비였던 효정왕후가 있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이 경빈이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마련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쩌면 듭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낙선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낙선제가 여기고 여기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공간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낙선제 일곽이라고 부르다가 낙선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석복헌이라고 해서 경빈 김씨가 머물렀던 곳이고, 여기는 수광제라고 해서 순원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경빈을 내리는 자교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런 집을 헌정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는요, 낙선제의 뒤에 상량정이 이렇게 있고요. 석복헌에 들어가면 이 석복헌 위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한가하고 고요한 집이라는 뜻의 한정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광제의 뒤에는 취운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이 취는 그 비취 그럴 때 그 취예요. 그리고 구름운자, 그러니까 그 구름에 이렇게 그 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월에 자교가 내려왔잖아요. 9월 달에 그 난리가 나서 다 유배 보내고 그러는 때에 낙선제가 이미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데뷔마마와 짜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2월경에 이제 입궁을 하게 되죠. 책봉을 받아서 입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 봄쯤에 석복헌과 그 다음에 수광제가 완공이 됩니다. 이 집의 이름은 오랫동안 즐겁고 싶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락문이라고 하는 문이고, 여기가 낙선제인 것이죠. 석복헌은 그 옆에 있는데, 여기 낙선제의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앞마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작은 월문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월문을 들어가면 뒷마당에서 이렇게 이곳이 나옵니다. 자, 이 월문을 따라서 뒷마당으로 가면 이 석복헌의 뒷마당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석복헌의 안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채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곳을 미음자 형태로 해서 양방가옥에서 안채는 안에다가 이렇게 미음자를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꽁꽁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은 이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뒷마당에서 뒷뜰에서 수광제로 가는 그 구멍도 만들어 놨겠죠. 문도. 그 쪽문 옆에는 이렇게 다산을 기원하는 포도덩굴이 이렇게 있고요. 매화를 그 상징하는 것들이 문설주 옆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써서 집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헌종이 경빈을 위해서 신경을 썼냐면, 헌종이 원래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 예술에 조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언문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소설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경빈이. 그래서 이곳에다 수백 권에, 거의 수천 권에 달하는 그러한 그 언문 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순정효 황후가 여기에서 살게 됐을 때 낙선제본의 책들을 다 바깥으로 그 헌사를 합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진짜 이 당시에 그 문학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충분하고도 차고 넘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헌종이 경빈을 위해서 무료하지 말라고 언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이렇게 이곳에다 쌓아둔 그러한 곳이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 바깥 행랑이 있고 여기 마당이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또 이제 석복헌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낙선제 마당이 있고, 석복헌은 수광제하고 마당을 이렇게 같이 쓰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석복헌은 제일 안쪽에 있고 이 뒤가 연결이 되죠. 아까 그 예쁜 포도덩굴이 문설주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게 요문이에요. 요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매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뒷문으로도 들어가서 수광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해둔 것이죠. 가을에 가면 이렇게 예쁩니다. 낙선제가. 승화루가 보이시죠? 낙선제 뒤에 승화루가 보이고, 가을을 정말 가을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낙선제에 가셔서
이 가을을 느끼시면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